직무분석은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죄송합니다. 세 번째 줄에 한번 가보실까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숙련, 책임 등의 제 요건을 밝히는 과정, 요건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직무 분석의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가보시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건 당연히 직무 분석 활동의 목적이에요. 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양가로 2번 이 결과물을 기능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기능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단어만 써놨어요. 인력의 수요 산정할 때 어떻게 활용되지? 모집할 때 어떻게 활용되지? 여러분 브레인스토밍만 하세요. 그렇죠? 자, 그 아래 가시면 직무 분석의 절차입니다. 배경 정보의 수집이다. 분석되어야 할 대표 직위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직무 정보의 수집 분석, 마지막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의 작성. 쉽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보아하니 직무 분석의 방법이다. 직무 분석의 구체적인 실행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디예요? 3번 목차죠. 직무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라는 절차에서 3번 목차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로마서 3번으로 풀이. 그쵸? 각 기법별로 뭐 했어요? 일단 직무 정보 수집 방법별로 개념, 장점, 단점이요. 이것만 정리합니다. 그쵸? 개념은 안 볼 거예요. 개념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차의 재탕이거든요. 그쵸? 장단점 나와 있는데 실시하는데 간편하다? 왜 그러지?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찰법은 왜 실시하는데 간편해요? 뭐예요? 직무정보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 마련이 필요 없잖아요. 그쵸? 직무정보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 방법의 마련이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거기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단점 가시면 정신적인 활동, 밑줄, 그 다음에 직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많은 시간 했죠? 그 다음 뭐래요? 작업의 방해, 그리고 관찰의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면접법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죠. 연결용으로 그냥 그 단점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면접법 같은 경우에도 장점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면접법의 장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찰법의 단점에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면접법의 단점만 보려고요. 두 번째 줄 친밀한 관계 유지. 그쵸? 이거 안 되면 두 번째 하이픈에서 맨 아랫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구나. 아, 귀찮아. 그래서 뭐 봐야 돼요? 질문지법을 한번 봐볼까? 질문지법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질문지를 그냥 뿌리잖아요. 장점 봐야 돼요? 안 봐도 되죠. 시간 노력이 절약된다. 안 봐도 되잖아요. 단점만 볼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맨 아래 하이픈 신뢰도 문제. 여러분 설문지 답변할 때 꼼꼼하게 답변해준 적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작업 기록법으로 가죠. 작업 기록법은 신뢰도가 확보된다. 이거 단점하고 장점이 바뀐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도 어디만 봐요? 단점만 보잖아요. 단점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무 분석에서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작업 일지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중요사실 기록법으로 갑니다. 중요사실 기록법은 여긴 조금 개념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하고 그 사례를 수집. 여기까지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직무 행동과 직무 성과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보이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단점 한번 가보시면 대신 여기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첫 번째 하이픈, 두 번째 줄 끝에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게 직무 분석 기법이죠. 연결.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게 직무 분석 기법입니다. 연결됐죠? 직무 분석 기법, 기능적 직무 분석 기법. 얘는 뭐예요? 직무 정보를 세 가지 일반적 기능이라고 해서 세 번째 줄 밑줄 들어갑니다. 자료, 사람, 사물이라는 기능으로 분류한다. 구분 기준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장단점 나와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작업 행동의 초점, 거기 밑줄. 단점 한번 가볼까요? 얘는 어디에 못 써요? 직무 평가에 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직무 평가를 하려면 직무의 객관적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직무의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측면의 정보가 더 많아요? 직무 수행자의 활동 측면의 정보만 있어요. 그래서 직무의 객관적 내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직무평가에 부적합한 겁니다. 자, 설명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 설명해야 돼요. 기본서에 안 나와있어요. 교수님 책에 이유 안 써놨어요. 그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 기법 뭐 나와요? 직위분석 질문지법. 매코믹 나와있죠? 매코믹이 만든 질문지 설명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187개 항목인데 이 187개 항목이 작업자 활동 관련 187개 항목. 주로 지금 수집하는 정보가 작업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임금 관련해서 7개 항목 194개.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6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정보의 투입, 두 문자 빨리 점검해야죠. 정보의 투입, 정신적 과정, 과업의 성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환경, 기타 직무 특성. 두 문자 점검. 자, 장점. 다각적이고 풍부한 정보 획득. 왜요? 왜요? 다각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왜요?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 작업자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노무사여도 작업 수행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법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으면 훨씬 더 습득하는 정보가 많아지죠. 다음에 두 번째 할품 가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적용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왜요? 직무 수행은 반드시 뭘 수반하죠? 행위요. 활동이요. 자, 단점 갈게요. 자, 여기는 또 무슨 말이 있느냐? 이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가지고 개별 직무의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개별 직무의 성과 표준! 도출이 안 된대요. 왜요? 왜요? 성과 표준이면은 개별 작업자마다 작업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성과 표준은 뭐야 됩니까? 평가의 기준이에요. 객관성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수집한 정보는 개별 작업 수행자마다 해당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사람을 중심으로 수집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기준으로 못 써요. 이해하셨죠? 이유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됐고, 관리직위 기술 질문지법. 지금 써놓으셔야 될 거예요. 기본서에 없어요. 책 다 뒤져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책에 없거든요. 자, 관리직위 기술 질문지법 가시면 토나우 핀토 얘기 나오죠. 토나우 핀토가 질문지를 만드는데 재밌는 게 관리 직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 관리 직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 그래서 그 아랫줄 과업 중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직능, 직급, 회사에 걸쳐 시험된 208개 항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13가지 종류로 분류했죠. 그 아래 하이픈 두 번째 줄. 관리자의 응답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13종류의 직무 기술 요인들로 분류했다. 이 답변들을. 됐나요? 자, 그럼 옆에 가볼까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얘는 관리직 같은 경우에도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관리 직무에서의 중요성 정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 대체 관리직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밝혀졌어요. 두 번째 하이픈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요. 세 번째 줄, 관리자의 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그러니까 해당 관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지죠. 봐주시고. 다음에 또 뭐래요? 관리직들 간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문제점은 뭐래요?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직무의 행동적 요건, 근무 성과의 측정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직무의 행동적 요건 그리고 근무 성과 됐어요? 이거 약간 문장이 조금 제가 줄이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본서들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니까 관리자 개인의 특성과 행동적인 요건, 근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관리직위 기술 질문지법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관리직을 수행을 하려면 이 13가지 요소 13가지 스킬을 사용하면 된다예요. 됐어요? 자, 이러한 스킬을 사용하면 뭐가 된다? 효과적인, 즉 성과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관리직 수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대로 수행을 하면 그럼 똑같이 성과가 나와야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된다? 이 스킬, 행위라는 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관리자는 이렇게 갈게요. 관리자가 2명 있어. 어떤 관리자는 사람이 되게 오픈 마인드,
부하들 말도 잘 들어주고 부하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려고 하고 부하 얘기를 무조건 들어주는 스타일의 관리자라고 해봐요. 자, 들어주는 스타일. 자,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관리직의 기술, 요인대로 관리를 했어요? 그럼 성과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하는요, 이렇게 들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꾸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지휘명령을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관리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가지 방식으로 부하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희한하게 성과가 떨어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밝혀야 되는 거냐면 13가지 직무기술 요인이라는 걸 밝혔지만 이 직무기술 요인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관리자가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지금 계속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이론은 특성, 행위, 성과 간의 관계를 뭐예요? 일관성 있게 맞춰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 직무행위라는 거를 밝혀놓으면 뭐예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지금 다 달라지는데. 됐어요? 이 문장 좀 기본서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고쳐도 괜찮아요. 그죠? 자, 가봅시다. 과업 목록법. 하나 뺏고 갔죠? 과업 목록법. 과업 목록법은 뭐예요? 직무를 과업 단위로 다 쪼개놓고 과업별로 소요 시간, 중요성, 빈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 한번 봐주시고. 자, 얘는요, 교육용도. 밑줄. 그리고 과업을 세부적,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라는 거 나와있죠? 한번 봐주시고.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현실적인 직무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요,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특히나 두 번째 하이픈 가보실까요? 직무 간 비교가 어렵다. 왜요? 그래서 직무평가 용도로 못 쓴대요. 왜요? 직무 자체를 분석한 게 아니라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과업을 분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무들 간의 비교가 어려워져요. 했나요? 이유 같이 봐주세요. 자, 직무 분석의 결과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죠. 그쵸? 이러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뭐 해야 된다? 활용해야 돼요. 그쵸? 활용의 방향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직무 분류 시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박경규 교수님 책에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 페이지 좀 넘어가 볼까요? 예예요, 예. 예를 들면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문성과 정형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격 수준이요. 첫 번째 줄에 정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직무 수행 절차, 일정 결정 절차, 직무의 객관적 내용이에요. 직무 분석을 하면 직무의 객관적인 내용과 직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요구가 되죠? 이거 두 개를 전문성이라는 기준과 정형성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직무들을 분류하면 4가지 직군으로 분류가 된대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옛날 책이라서 좀 오타가 있어요. 옛날 박경규 교수님의 그림에 나와 있는 오타가 그대로 아마 좀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직무의 정형성 정도가 낮은 직군, 즉 1, 2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사무직들에서 많이 발생이 되며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는 거기 정형성이 낮은 직무 그림 한번 가보세요. 사무 전문 직군, 사무 일반 직군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직은 직무의 정형성이 낮다고요. 자, 그런데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전문 직군 그리고 그 아래 고쳐야죠. 오타예요. 기술 일반 직군이에요. 조합관리직, 정비직, 기계운영직 이거는 기술 일반 직군이에요.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정형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직군 분류를 할 수 있다. 직군 분류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아래 직군 분류를 해야지만 직무 이동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연결됐어요? 직군 분류를 해야지만 직무 이동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군 분류를 해야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활용 영역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가로 2번에 나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활용 범위, 영역이라는 것도 정해져요. 직무 분석을 했더니만 거기 2가지 기준으로 직무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직무 분석 결과를 가지고 2가지 기준으로 직무 분류를 합니다. 인력 운용에 활용해서 자, 비밀성의 동그라미, 계절성의 동그라미. 이렇게 2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직무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 빗금친 데는 계절성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 쓰는 거예요? 비정규직 쓰는 거예요. 여기는 비정규직 활용. 하지만 직무의 계절성이 굉장히 낮은데 직무의 비밀성 정도가 되게 높다. 이거는 우리 조직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되면 안 된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정규직이에요. 됐죠? 자, 정리해봅시다.
직무 분석을 하면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나오죠. 이거를 토대로 뭐를 할 수 있다? 직무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직무 분류를 해야지만 직무의 이동 범위가 설정이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활용 영역도 정해진다. 끝이에요. 큰 맥락만 보세요. 나중에 가서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 비정규직 이슈 풀 때.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런데 이러한 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인식이 없이 직무 분석을 하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직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 인식이 확립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 비정기적인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최대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예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얘는.